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효석 아카데미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이 시즌2. 이제 지금 당장 돈이 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자는 내용이라서 사실 보시는 분들이, 그거 나중에 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음, 시험을 봅니다. 다음 주에 시험을 보니까, 시험 보시기 전에 이제 잘 보시고요. 제가 오늘 먼저 나온 이유는, 재무제표와 관련된 거는 사실, 투자자분들이 어려워하세요.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이거를 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야 이제 의욕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나왔습니다, 제가. 자,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재무제표 그거 어려운데 그거 왜 해야 되냐? 왜 공부해야 되냐? 이 질문에 대해서 저도 혼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아, 이거 왜 공부하라고 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요새 어제 이제 사실 이제 제 구독자분한테 어떻게 통해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본인이 이제 돈이 조금 있으신가 봐요. 사업을 잘 성공하셔서. 그런데 이제, 내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는 저기 알파 헌터는 안 될 것 같다.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저는 이제 베타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아예 알파는 못해요. 그래서 그냥 나는 못하니까 잘하는 사람 있으면은 맡기고 싶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효석 씨한테 맡기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널리스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좋아요. 그러면 이제 알파 베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알파는 알파 헌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꾼이 사냥하는 것처럼 밀림에서 사자가 사냥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하는 거예요. 사냥을 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음, 힘든 거예요. 알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이 수익률에 코스피가 뭐 1년에 뭐 10% 오르는데 아이고 10% 그거 나 10% 벌려고 뭐하러 주식하냐 나는 한 40% 50%는 벌어야지 이런 분들은 알파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기업들을 막 공부를 해서 그 주식이 야 이거는 야 50%두 배는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할 때 막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두 배 먹고 세 배 먹고 이렇게 하는 투자를 알파 헌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잘 모르시는 게 알파 헌터 아무나 되는 건 줄 아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알파 헌터가 되기 위해서는 잠깐만, 이거 뭘 고민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이걸 하면은 알파 헌터가 될 수 있고 이걸 못하면은 알파 헌터가 안 돼.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기준을 하나 제시해 드릴게요. 딱 기준. 오늘 지금 강의 듣는 재무제표에 대한 수업을 듣고 이거 어려워서 나 이거 못하겠다. 하기 싫다. 그런 분은 이제 알파 헌터 끝. 더 이상 하지 마.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재무제표 이거 오늘 이제 강의하는 내용을 이제 김수원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이제 김수원 대표님이 조금 이제 좀 지루해지려고 할 때 제가 이제 끼어들어가지고 좀 약간 좀 까불까불 하긴 있었거든요. 왜냐면 재무제표 처음 공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재미없거든 이거 솔직히. 그래서 제가 이제 까짝까짝 옆에서 이렇게 맞아 이렇게 했으니까 그나마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아니 어쨌든 재미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걸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이게 하기 싫고 이거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그분은 알파 헌터가 될 자격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그걸 확실히 말씀드리려고요. 알파 헌터가 조금이라도 되고 싶고 나중엔 나도 주식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 중에 재무제표를 공부를 안 하겠다.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총 안 들고 전쟁 나가고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하자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베타 그레이저가 그런 분들은 베타 그레이저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베타 투자하시는 게 지는 거 아니에요. 지는 거 아닙니다. 나는 개별 기업 몰라서 나는 그냥 지수에 투자할래. 그러면 이제 제가 막 계속 말하고 있는 뭐 매크로에 대한 분석 뭐 이런 거 하시면서 뭐 투자를 하셔도 되는 건데 알파 헌터가 되기로 했는데 재무제표 공부하는 거 싫어한다? 에이, 그거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 거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 됩니다. 가세요. 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제가 작년부터 사실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게 자본 없는 자본주의 그리고 이제 회계는 필요 없다 이런 책들을 소개를 많이 하고 이제 여의도에서 많이 이제 이슈가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무형자산 그리고 자초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무형자산도 그렇고 자초자산도 그렇고 지금 현재 회계가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이제 여의도에 이제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웠던 거죠. 왜냐하면 재무제표를 정말 열심히 잘 알고 계신 분들한테는 흥미로운 일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문득 걱정이 되던 게 뭐냐면, 아니 이거 주식 투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 얘기 들으면은 마치 회계는 필요 없는 것처럼 이해를 하시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야, 근데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아차 싶더라고요. 얘 큰일 났다. 그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재무제표를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이호석이가 저기 회계 필요 없다고 그랬어. 그리고 저 무형자산이 중요하대. 유형자산은 안 중요하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회계를 잘 아시는 분, 재무제표 이런 거 다 내용 다 아시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다 아는데 그걸로는 설명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거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 좀 위험한 생각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생각 드니까 좀 약간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안 됩니다. 오늘 그 두 가지 얘기 드렸어요. 첫 번째는 재무제표 오늘 공부하는 게 있어서 재미없고 나 하기 싫다, 그런 분들은 깔끔하게 알파헌터 되는 걸 포기하셔라. 두 번째, 회계는 없다, 자본 없는 자본주의, 무형자산, 좌초자산, 이거 되게 중요하고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조할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얘기를 듣고 이거 회계 필요 없네, 갖다 버려, 이러면 절대 안 된다. 이건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이나 아니면은 잘 몰랐던 분들도 점검을 하시면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재무제표의 기본이 되는 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별거 없어요. 첫 번째는 이게 이제 뭐냐면은 BS, 대차대조표 이거죠. 재무제표 중에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 저기 집에 뭐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건 뭐 있습니까? 그러면 저 집도 있고요, 차도 있어요. 여기입니다. 자산. 뭐 가지고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집도 있고요, 차도 있고요, 뭐 딸도 있고요, 아들도 있고요, 등등등.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산을 여기다 이제 그림을 그려놓는 겁니다. 자산이 얼마 있다. 나는 뭐 회사로 따지면 이런 거겠죠? 공장도 있고요, 돈도 있고요, 현금도 있고요, 예금도 있고요, 적금도 있고요, 등등등등. 여기 가지고 있는 걸 이쪽에 적어놓고, 잠깐만, 근데 너 그거 가지고 이거 뭘로 샀어? 어떻게 가지게 된 거야? 나 그 돈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산 건데, 이게 이제 부채입니다. 부채. 그러니까 집이 있는데 너 집 있는 것 중에서 대출 얼마나 받았어? 여기 대출은 이만큼 받았어. 여기 이제 대출 부채에 대한 부분이고요. 어떤 분들은 집 그러니까 차 뭘로 샀어? 나 이번에 돈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샀어. 내 돈으로 샀어. 이게 이제 내 돈입니다. 근데 이게 기업의 현재 상태를 알려준다라고 해가지고 대차제도표, 재무상태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에셋 그리고 라이빌리티, 부채, 자본, 이 얘기는 너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너 뭘로 했어? 남의 돈, 그리고 내 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남의 돈, 내 돈, 이렇게 하면 이해되시죠? 이게 현재 기업의 상태를 알려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올해 너 이거 장사해가지고 돈 얼마 남았어?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이걸 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IS라고 하죠, 보통. 그러면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합니다. 밸런스 시트라고 얘기하고요. 자, 오케이. 그러면 자, 재무제표에서 손익계산서 들어갑니다. 손익계산서는 뭐냐면은, 자, 이거 뭐 물건 팔아가지고 돈이 좀 들어왔네요. 매출이죠. 근데 이거 커피숍 얘기할까요? 커피숍에서 매출이 얼마나 일어났어요? 오늘 장사 잘 되네. 그러면서 매출이 일어났어요. 자, 비용이 있습니다. 이 비용은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특히 이 커피를 팔기 위해서 필요한 돈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매출 원가예요. 매출 원가는 뭐냐면 그 커피 만드는데 드는 원두, 그리고 이제 커피 머신 사는 거 등등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이제 비용이 매출 원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야, 커피 사세요. 광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케팅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커피 사세요. 여기, 올라오세요. 여기 좀 커피 사면 싸게 해드릴게요. 마케팅 비용, 판관비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이 커피를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래서 이거를 영업 비용, 그러니까 매출 원가라고 얘기해서 이 두 가지를 빼면은, 매출에서 이걸 빼면 영업이익이 납니다. 야, 이게 네가 커피 팔아가지고 번 돈이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영업이. 근데 이 커피 팔아서 돈 번 거 말고 내가 주식해서 버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자 받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이자 낸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있는 거, 커피 판 거 외에 들어가는, 들어오는 돈도 있고 나가는 돈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저거 다 빼면 남는 돈이 이제 순이익이 됩니다. 이 순이익이 남아서 이 순이익에 남은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뭐 1,000만 원 남았다 합시다. 순이익이 1,000만 원 남았어요. 그러면 순이익 1,000만 원 남았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 회사에 남겨놓을까? 아니야. 그래도 내가 주인이니까 주주한테 돈을 주자. 그건 뭐냐면 여기로 넘어올 때 배당으로 나갑니다. 배당은 이 회사가 있는 거고요. 주주는 따로 있는 거예요.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이제 뭐 이호석 아카데미라는 회사를 찾았다 칩시다. 그럼 이호석 아카데미라는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쟤는 따로 있는 거예요. 법인이야, 쟤는. 그리고 이제 나는 여기 있는 거죠. 나의 주인을 누구라고 할까요? 하윤이랑 저랑 주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호석 아카데미는 사실 제가 다 하는 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돈을 벌었다 쳐요. 돈을 벌었는데 순이익이 얼마 났어요? 100만 원 났어요. 이 100만 원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하윤이가 아빠 나도 주인이다. 나도 줘. 그러는 거죠. 그래? 그래 내가 다 한 건데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주주한테 나눠줘야 되는 거야. 주인이 되는 일부이니까.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주인인데도 똑같은 걸 요구하는 거랑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순이익이 벌면 그 중에 일부는 배당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또 새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이호석 아카데미 뭐 하면 또 돈 더 투자해야 되겠다 뭐 등등. 아니면 커피집 하면은 커피 더 해야 되겠다, 더 사야 되겠다 뭐 이런 투자. 증축해야 되겠다 뭐 의자를 더 사야 되겠다 뭐 등등 투자 이런 거 해야 되는 겁니다. 투자를 하거나 배당을 하거나 하고 남는 돈이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에 새롭게 유보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여기서 돈을 벌어서 계속 쌓일수록 자본금이 여기 들어가는 거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그림으로 이제 딱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 지금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태, 재무 상태가 어떤 상황이냐. 너는 지금 뭐는 얼마나 가지고 있고 그거를 네가 돈을 빌려서 한 건지 아니면 네 돈으로 한 건지 등등 이쪽에 있는 거. 그리고 재무제표,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는 네가 장사하고 아니면 뭐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남는 돈인데 그 돈 중에 일부를 배당으로 주거나 투자로 하거나 하고 남는 거는 또 이제 회사에 남겨놓는 거니까 유보하거나 그래서 자본으로 쌓인다. 이 연결고리가 이걸 보시면 중요한 거예요. 재무 상태표와 그 손익계산서의 연결고리는 이 순이익에서 남는 돈이 이쪽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제가 장황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혹시라도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하고 너무 다르고 재무제표 공부하시는데 김수원 대표님이 정말 쉽게 재밌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지루하고 힘들다 이런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렵다 라고 하시면 알파헌터가 되는 것은 깔끔하게 포기하셔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딜 또 찾아왔냐면 글로벌 모니터 대표님이신 김수원 대표님께 좀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호석 아카데미에 계신 많은 분들한테 재무제표를 제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대표님한테 배우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의 입장에서 공부를 하러 지금 보세요. 이거 지금 강의 자료거든요. 강의를 배운다는 생각으로 앉아 있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희 한번 워낙 더 유명하시지만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대표 맡고 있는 김수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좀 진행을 좀 해볼까요, 대표님? 이제 뭐 보통 사람들이 이제 손익계산서 익숙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손익계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볼 때, 좀 주의 깊게 네. 봐야 될 요소들 이야기 좀 하고, 재무상태표 좀 넘어가고, 뒷부분에서, 회전율, 매출채권 회전율이나 재고자산 회전율, 또 활동성 지표 네. 이야기 좀 하고 뭐 그렇게 할 텐데 우선 뭐 이 재무제표가 사실은 방대하잖아요. 손익계산서, 뭐 재무상태표, 자본변동표, 뭐 현금흐름표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이걸 뭐 세세하게 유튜브에서 이제 다 짚어드리기도 어렵고 우리가 뭐 이게 강의도 아니니까 또 구독자분들이 좀 될 수 있으면 이제 편안하게 들으셔야 되니까 우리가 너무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조금 큰 그림 중심으로 가면서 그리고 좀 구체적인 거는 또 대표님 책이 있잖아요. 책이 여기 지금 광고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거 하다가, 이거 강의 좋고, 이거 하겠다. 그러면 다시 이제 그 역주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책도 많이 구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뒤에 이제 또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캐시플로우가 이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니까.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배우는 입장에서 설명해 주시는 과정에서 저 이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잠깐 끼어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종목부터 시작하나요? 예, 우선은 이제 손익계산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뭐 CS 윈드는 뭐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나 그런 거는 뭐 절대로 아니고요.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은 아닙니다. 저희는 원래 없어요. 그런데. 뭐 원래 없습니다. 제가 임의로 이렇게 추첨을 해서 뽑은 이렇게 섞어가지고 손익계산서 이제 지금 뭐 구독자분들 그 화면으로 보고 계실 텐데요. 우선 뭐 제일 위에 영업수익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매출 원가를 빼서 매출 총이익을 구하고 판매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아랫단에는 이제 영업외의 수익하고 영업외의 비용이 있죠. 그래서 영업외의 수익은 뭐 크게 나누면 금융수익하고 기타 수익이 될 거고, 영업외의 비용은 크게 나누면 금융비용하고 기타 비용이 될 겁니다. 세부적인 뭐 항목들은 뒤에서 조금 다시 언급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이제 지분법 투자 손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분법 투자 손익. 네네네. 그래서 저희 이번 유튜브에서는 이제 지분법을 다루진 않는데, 다음에 또 이 팀장하고 같이 한번 찍을 기회가 있으면 뭐 지분법이라든지 또 연결 재무제표 보는 것도 같이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얘기지만 아무튼 중요한 그래서 포인트죠. 이제 영업이익 아랫단에 영업외의 손익을 반영을 해주면 이제 세전이익이 나오죠. 글자 그대로 이제 세전이익이니까 여기에 법인세 비용을 반영을 하면 단기순이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결 재무제표에서는 그 밑에 이제, 녹색 부분으로 칠해진 부분이 있죠. 이 단기 순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 누구의 몫이냐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대부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말도 어렵죠. 뭐,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순이익, 또 이제 비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이렇게 돼서 우선은 뭐, 말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이걸, 일반 그 구독자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제가 너무너무 쉽게, 바로 5분 만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잠깐만 질문 드리면 일단 쭉 내려오셨어요. 매출액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시는 과정에서 매출액에서 이게 뭔가 CS 윈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타워를 만드는 회사니까 타워 만들 때 들어가는 자재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매출 원가가 될 거고 그걸 빼고 남는 돈이 이제 매출 총이익이 되는데 CS 윈드가 여기저기 이거 좀 사주세요라고 하면서 판관비를 또 빼면 이제 영업이익이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장사하면서 버는 돈은 영업이익이고 그 중간에 그거 외에 다른 거 내가 돈을 빌린 거부터 시작해서 야른 것들 그것까지 다 빼면 이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라고 하는 세전이익이 나오고 거기다가 세금까지 빼면 당기순이익인데 지금부터 설명해 주신 거는 당기순이익도 나눠서 봐야 된다 라는 설명을 이제 해 주실 것 같아요. 당기순이익을 왜 나눠서 봐야 되는지 그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나요? 다음 페이지로?
저도. 자, 이제 이 페이지 보시면 뭐 영업이익이냐, 단기순이익이냐, 이제 뭐가 더 중요하냐, 이익 중에서 영업이익이 더 중요하냐, 단기순이익이 더 중요하냐. 뭐 둘 중에서 이제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영업이익이 제일 중요하죠. 기업의 이제 본연의 그 활동에서 창출된 이익이기 때문에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 아랫단에서 일회성 어떤 비용이나 네.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네. 드시죠. 천천히 하시죠. 아까 말씀하셨던 영업이익에서 단기순이익으로 내려올 때 다양한 중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이 회사가 야 네가 이거 장사해가지고 돈 얼마 벌었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영업이익이 좀 더 중요하다. 네. 이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영업이익 아랫단에 가면 이제 영업 외의 뭐 비용이나 수익 같은 경우는 그 일회성 비용들이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지속성이 있는 그런 수익이나 비용이 아닌 경우들이 좀 제법 있습니다. 물론, 지속적인 성격의 수익이나 비용도 많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기업에서 뭐 일반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그런 수익이나 비용이 있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은 또 그 일회성 비용이나, 또 수익들이, 영업이익 아랫단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은 좀 변동이 심하고, 또 기업의 어떤 본연의 영업 활동과는 좀 무관한 그런 수익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영업이익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페이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출을 이제 영업수익이라 그러죠. 네네. 이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매출 원가하고 네. 판매비 및 관리비. 네. 그래서 매출인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요걸 조금 더 세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세분화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온다고 하고, GP? 네네네.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 및 관리비, 우리가 줄여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온다. OP?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네네.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그 매출 원가율이 높으면 당연히 매출 총이익률이 떨어지겠죠. 그쵸. 네. 그 다음에 또 판관 비율이 높으면 또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겠죠. 그죠? 매출 원가율이 아무리 높아도 판관 비율이 높으면 그 영업이익률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약회사들 있죠. 네. 제약회사들 보면 매출 원가율이 한 50%, 40%, 심지어 매출 원가율이 한 60% 정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이잖아요, 약. 알약 만드는데 사실은 그 제조 원가가 별로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원가율은 한 50% 정도 되는데, 이 제약회사들이 판관비를 많이 씁니다. 이제 뭐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영업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판관 비율이 한 35%에서 45%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약회사들 실제로 영업이익률은 10% 안팎, 잘하면 10% 약간 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10% 언더로 가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 매출 원가율에 작용하는 복병들이 있습니다. 매출 원가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복병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선은 이제 저가 수주. 수주 산업 같은 경우에. 진짜 고생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진짜, 건설회사들 막 이런 회사 있잖아요. 조선회사들. 이렇게 막 서로 경쟁해가지고, 그냥, 좀 사오면 될 것 같죠. 사우디 가가지고 막, 우리나라 회사들끼리 막 깎고 막 이런 저가수주 엄청 많았잖아요. 옛날에 그 조선업체들, 우리 삼성하고 대우하고 또 현대하고, 저가수주 경쟁하는 바람에, 회사 이제 수주는 했는데, 오랜 기간 수주는 그 손실 내는 경우. 저가수주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사우디 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H사랑 H사가 이게 뭐 2,000억에 해줄게요라고 했는데 뒤로 싹 가가지고 D사가 1,900억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너무 저가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고정비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매출이 좀 떨어지잖아요. 매출이 떨어지면
사실은 이 비용 중에서 매출이 떨어지는 데 따라서 같이 떨어져 주는 비용, 이제 변동비라고 하는 게 있고, 네네네. 매출이 아무리 떨어져도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고정적으로. 그래서 그렇죠. 매출이 떨어져도 일정하게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 떨어지게 되면 그 고정비 효과 때문에 매출 원가율이 엄청나게 올라가 버립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면 이제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 아마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감가상각비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감가상각비는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재고자산이 좀 진부화되거나 네. 아니면 어떤 신제품들이 나와서 네. 이 구제품을 시장에 내놓았을 때 제값을 못 받게 되면 지금 현재 장부에 기록된 그 재고자산 가격을 시세에 맞춰서 낮춰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회사 장부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밥솥, 전기 밥솥이 한 개당 뭐 15만 원에 회사 장부에 잡혀 있어도 다른 뭐 메이커에서 굉장히 좋은 신제품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네네네. 또 뭐 중국에서 엄청나게 싼 뭐 이런 막 밥솥이 막 쏟아져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형 제품을 팔려고 내놨을 때 우리 장부에 적혀 있는 15만 원을 못 받고 예를 들어서 한 13만 원에 팔아야 된다. 염가로 떨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재고자산 가격을 낮춰야 돼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 차액이 있죠. 낮춰주는 차액이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되는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따로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게 아니고, 이걸 매출 원가에다가 가산을 시켜버립니다. 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따로 별도의 계정이 있는 게 아니고, 매출 원가에 가산을 시키기 때문에 요게 이제 매출 원가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복병으로 많이들 작용을 하죠. 갑자기 뜬금없이 야, 너 어차피 너 아이폰 11 나왔는데 아이폰 10을 또 왜 들고 있냐? 안 팔릴 텐데. 이런 비슷한 야, 그거 떨어. 야, 어차피 너 그거 100만 원이나 잡아놓은 것 같은데 50만 원이야 임마 이러면서 이제 깎는 거죠. 무서운 얘기죠, 사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이 판관비를 올리는 복병 중에서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 게 매출 채권의 손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네. 이 팀장한테 이제 판매를 했는데, 외상으로 팔았는데, 외상으로. 이 팀장이 뭐 야간 나중에 도주를 드릴게요. 해버려. 나중에 드릴게요. 야간 도주를 한다든지, 야간 아니, 도주를 망해버려. 망해가지고, 뭐 갑질을 못 한다든지. 그러면 사실 그런 조짐만 있어도 그 회수 가능성을 평가를 해서 매출 채권의 장부 가격을 낮춰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자산은 자기 장부에 잡혀 있는 가격을 낮추게 되면 낮춘 만큼이 바로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지금 현재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가격보다도 낮추어야 될 상황이 발생되면 그 낮추는 차액만큼을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매출 채권 같은 경우도 손익계산서로 가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그 계정으로 들어가서 은행에서 많죠. 예, 이 대손상각비가 판관비 항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판관 비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야, 이게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야, 이게 되게 새록새록 좋네요. 네. 네.